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귀국하겠다,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제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었죠. 추방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해 송환까지 몇 달이 걸릴 걸로 봤는데 이 마음을 돌연 바꾼 겁니다. 우리 수사당국도 최대한 빨리 데려오겠다는 방침이라 내일 중에 한국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 현지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쌍방울 측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각종 수사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어제만 해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한국 송환 거부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태국 이민청 관계자에게 소송 절차를 문의하고 불법 체류 혐의를 재판에서 부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추방당할 생각이 없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도 현지 이민당국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태국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자신의 불법 체류 혐의를 시인한 겁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리는데 김 전 회장은 태국에 남아 재판을 해봤자 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심경을 주위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환경이 열악한 현지 유치장에서 수개월을 보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 돈 3,000바트, 한화로 약 11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벌금을 완납해도 태국 당국의 행정 절차, 무효화된 여권을 되살리는 절차 등을 밟아야 해 강제 추방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주 태국 대사관과 공조해 내일 중에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편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일이라도 김 전 회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겁니다. 쌍방울그룹도 김 전 회장이 이번 주 내에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소 수개월 뒤로 전망됐던 김 전 회장 송환이 크게 앞당겨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배임 횡령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김 전 회장과 현지에서 수차례 만난 교민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타고 나오는 차량이 바뀌거나 전화 연락은 매번 측근을 시키거나 수상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그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골프장 근처에서 체포됐을 때 함께 있었던 걸로 알려진 전 태국 한인회장 A씨. A씨는 김 전 회장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측근을 시켜 전화를 했고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회사 유선전화로만 연락해왔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될 때까지 연락처나 주소도 몰랐던 이유입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2개월 새 머리를 길러 퍼머를 했고 만날 때마다 타고 온 차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을 추적할 실마리를 최대한 감추려 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검찰은 현지 사업가인 A씨가 향후 김 전 회장의 도움을 기대하고 통역이나 현지 생활을 도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과 서너 번 만나 골프 친 적밖에 없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한국에서 수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선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김 전 회장의 동생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두번 잡았는데 무죄하고 있으니까 다 나왔거든요. 쌍방울 임직원 5명도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을 수행하며 국내외 조력자들과 소통한 비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사 후 이틀 만의 회견이라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3월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5분 동안 진행된 신년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협치를 말하면서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는 이중 플레이를 그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도 강조했는데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경제내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정책도 다시 띄웠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 투표를 골자로 한 개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 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제안은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잔꾀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영수회담도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개헌은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영수회담의 경우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작심한 듯 검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이름을 공개하는 실명제도 찬성했고요.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또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지,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 비판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엔 가정적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들의 구속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엔 검찰의 의사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검사 신상 공개법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검찰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체포 특권을 누리겠다는 자신의 방탄 국회 가이드라인을 민주당에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지금 국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여야 의원 중 최소 44명이 오늘 이 시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오늘 나갔고요. 대부분 필요한 일정이라지만 이럴 거면은 임시국회는 왜 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부터 열리고 있는 1월 임시국회. 국회 취지대로라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분주하게 열려야 하지만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장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거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길에 올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기간에 해외 출장을 떠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25명, 정의당 1명 등 최소 44명에 달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레부터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하다 보니 사실상 설 연휴 전까지는 국회 일정이 가동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에서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한번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추가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해외로 나간 의원들은 대부분 필요한 의원 외교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보고서를 쓰나요? 안 쓰잖아요. 세세하게 일정에서 어디를 했는지를 다 올려놓으면 돼요. 임시국회 문은 열렸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 끝나는데 본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1월 임시국회 논란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회. 민주당은 방탄용이 아니라 북한 무인기 침범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정작 안보 분야 외통위와 국방위 9명이 해외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다음 주에야 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애초부터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을 포함해 긴급한 안보 상황을 챙기겠다며 12월 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그런 국회에 법에 의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긴급 현안 질문을 해야 할 안보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해외 출장을 떠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 5명, 국방위원 4명이 의원 외교 명목으로 케냐, 모로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등에 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은 방탄용 국회 소집이 맞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1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은 방탄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아무 일정 없이 임시국회가 열려있기만 해도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 일정은 사전에 잡아뒀던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이 생기면 일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북한 무인기 위협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난 시점인 다음 주에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 웃어주나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때 한 말입니다. 취임 후의 정식 회견은 사실상 처음인데 나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 아닌가?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고 훨씬 더 어울리는 정책위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도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역할에 따라서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 대표라서 예전처럼 마냥 이재명답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 같아요. 네. 자, 난감한 질문들도 꽤 나오던데 계속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사실 검찰 조사 직후인 만큼 사법 리스크나 불체포 특권 같은 민감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럴 때는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저는 검찰이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가정적 질문이어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빨리 넘어가셔가지고. 네, 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어퍼컷을 했나 보죠? 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던 거죠. 친윤 후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거 뭐 표내는 걸까요? 윤 대통령을 따라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흘 전 보시는 것처럼 캠프 개소식에서 북을 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 북은 대통령이 지난해 충남 홍성에서 대선 유세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김 의원은 이 윤심머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늘 말하지만요. 어제 건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네, 지금도 보시지만 어제 신년 인사회에는 당권 주자들이 총 출동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대통령실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왔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발언할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사담을 나누기도 하고 나 전 의원 건배사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묘한 뭐 기싸움 벌이는 걸까요? 나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다른 주자들의 건배사도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절대 화합! 원팀 덧셈의 정치로 토끼! 지나간 것은 다시 출발! 예, 감사합니다. 땡큐! 반드시 170석 해내겠습니다. 네, 뭐 미리 준비들 해온 것 같네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뭘 부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법무부의 홍보 대사를 좀 섭외하려는 건데요. 한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십시오.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죠. 양학선 선수 훌륭한데 그런데 궁금한 건 법무부와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법무부와 체조가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이고 체조 또한 올림픽 시작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종목인 만큼 둘 다 초심과 기본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이 양학선 선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런 어떤 근성이라든가 어떤 꾸준함이라든가 저희 법무부를 홍보하는 데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보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참신하다, 역대급 콜라보다 이런 칭찬도 있지만 반면 법무부 장관이 유튜버 아니냐, 할 일이나 충실히 하라 같은 비판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 이 전임 법무부 장관도 사실 홍보 영상으로 종종 논란이 되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장관 홍보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이런 우려들 잘 알고 있겠죠. 정책 홍보를 위한 소통이냐, 언론 플레이를 노린 쇼통이냐, 그 경계는 항상 아슬아슬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제3자 대위 변제, 참 말이 어려운데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사실상 우리 측이 보상하는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참여가 없는 배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토론회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3건에서 승소한 15명에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공식적인 배상 해법은 제3자를 통한 변제입니다.
판결 뒤 4년 3개월 동안 일본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을 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수혜 입은 우리 기업이 돈을 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을 내놓았습니다. 포스코가 내도록 되어 있는 40억 원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에 비해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이 주장해온 일본 전범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에 대해선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등 과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 발언을 계승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뭡니까? 고성 속에 토론회는 급히 마무리됐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외교부는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해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공청회는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오열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이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에서는 내려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인파에 휩싸여 순간 정신을 잃었고 구조 인원도 부족하여 사람들을 눕히는 공간도 협소하여 구조 활동은 매우 더디었습니다. 동행자에겐 연락해준다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고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생생한 진술을 들으면서 연신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자들을 겨냥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는데 감정이 격앙되면서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지안이의 영정 사진을 오른팔에 뉘고 왼손은 지안이의 심장에 얹고 잠이 듭니다. 진실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개된 공청회에서 야당 국조특위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유가족의 증언을 대독했고 뒤이어 여당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구두를 신어서 계속 미니까 넘어졌는데 남자친구가 그때는 거의 숨이 쉬기가 힘들 정도로 눌릴 정도였습니다. 국가가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공청회를 끝으로 오는 17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SUV 차량이 200m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과 해경이 차량 내부와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남 거제시 남부면 여차 정망대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갯바위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것 오전 10시 50분쯤. 마을 주민이 전망대 쪽 가드레일이 부서진 걸 이상하게 여겨 아래를 살펴보다 차량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난간대가 부러져 있었어. 그리고 저 중턱에 차 잔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보니까 차가 떨어져 있었어요. 사고 차량은 전망대 난간을 부수고 20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남성 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와 40대가 각각 1명, 20대가 2명입니다. 인근 CCTV에는 새벽 3시 40분쯤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는 그냥 전조등 2개가 그냥 많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부산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어제 새벽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로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사망자들 나이대가 제각각인데다가 주소지가 달라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품, CCTV,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틀비틀 운전하는 이 차량 혹시나 했는데 역시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이 동네 순찰 나온 반려견 순찰대의 신고로 붙잡았는데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SUV 한 대가 갈짓자로 휘청거리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반려견과 지나던 한 남성이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새 문제의 차량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옆을 지나갑니다. 위태롭던 차량은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그제야 멈춰섭니다. 서울 성동구 스쿨존을 휘저은 만취 상태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2일.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시민의 신고가 사고를 막은 셈인데 신고자는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나서 영상을 찍어놓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이쪽으로 이제 비틀거리면서 오더라고요. 반려견과 함께 다니며 길가에 쓰러진 주치자를 발견하거나 시설물 고장 등을 신고하는 동네 지킴입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도 반려견 순찰대의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동네를 매일 반려견으로 산책을 다니시기 때문에 신고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순찰자가 잡은 거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모두 284팀. 거의 매일 산책시키고 동네 지리를 훤히 알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음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조끼 입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대견하게 바라봐 주셔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최근 길이 100m가 넘는 육교가 아래로 주저앉는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 안전을 점검하는 업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A등급을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통 초기부터 다리 처짐 현상이 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 윗부분이 크게 흔들리더니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고 2주 전 도림육교 안전점검 결과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교량 부품 이상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동절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교량 받침이 과도하게 이동하고 수축 여유량이 부족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교량 받침은 출렁이는 다리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완충 공간이 부족해져 육교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당시 육교에 설치됐던 교량 받침 4개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설계업체에 이상이 있는 건지 문의했지만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림육교가 개통된 2016년 당시에도 다리 처짐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보다 476mm 더 내려앉았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영등포구청은 판단했습니다. 이상 현상이 잇따라 감지됐지만 도림육교에 대한 안전검사는 육안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안으로는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으로 이것을 발전을 시켜서 진단을 했어야 됐는데 내려앉은 도림보도 육교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필로폰을 미국에서 몰래 들여오던 마약 조직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들여온 마약이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각설탕 그리고 시리얼에 섞어서 뭐가 마약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이 운동용 자전거 프레임을 절단합니다.
안에선 흰색 가루가 든 봉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약 밀수 조직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4.4kg입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타시를 반입했습니다. 들여온 필로폰은 27.5kg.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적발된 미국발 필로폰 양의 70%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9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에 있는 총책 A씨와 발송책 B씨가 필로폰을 보내면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각설탕과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과 섞거나 체스판 바닥 등에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나무 거치대 중앙을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로 감싼 뒤 쇠사슬을 감기도 했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을 파악해 마약을 받는 주소지로 활용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필로폰 9.2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1년간 이들을 추적한 끝에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A씨와 B씨에 대해선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외국 언론에 자주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세계 4대 겨울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선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거나 종종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단체가 이런 행동을 동물학대라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침을 마련한 환경부가 공개를 놓고 고심 중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지난 주말에만 26만 명이 찾았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대표 축제인데 3년 전 한 동물단체가 화천군과 축제 주최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살아있는 산천어를 손으로 움켜쥐고 수면 위에서 방치시키거나 입으로 물기까지 하면서 질식사시킨다는 겁니다. 밖으로 빼고 만지고 막 던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학대적인. 검찰은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생물 이용 체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년 전 마련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 지역 축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엔 맨손 잡기,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제한하고 동물이 축제에 이용될 경우 안전하게 운송, 질병 관리, 폐기하는 기준이 담겼습니다. 화천군은 동물학대라는 주장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한 1,300억 원 정도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자꾸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것에는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전국의 때 아닌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매화도 계절의 시계를 착각한 듯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전국 곳곳의 따뜻한 겨울 모습을 강경모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나뭇가지에 하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봄을 상징하는 꽃, 매화입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피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른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꽃향기에 취한 꿀벌들이 모여들고 새들도 꽃을 쪼아 먹습니다. 이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너무 빨리 봄이 오고 그러면서 겨울바다 보러 왔는데 벌써 봄이 온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아이스크림을 밖에 놔둬봤는데요. 불과 10분 만에 모두 녹았습니다. 넓은 들판엔 노란 유채꽃 물결이 출렁입니다. 관광객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따뜻한 날씨에 옷차림도 한층 가볍습니다. 대구서 올 때는 위에 외투 두꺼운 걸 갖고 왔는데 지금 다 벗고 지금 봄옷으로 지금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행복합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은 19.3도까지 올랐고 강릉이 18.7도, 제주 16.5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12.5도로 3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 속초의 아침 최저기온은 7.2도로 55년 만에 1월 최저기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북쪽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뒤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든 데다 강한 햇볕에 지면이 데워지는 효과 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져 평년 날씨를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고금리의 위력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이 빌린 돈, 이 가계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저축할 돈도 투자할 돈도 빚 갚는 데 돌린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인이 은행에서 빌려간 대출의 총 잔액이 사상 처음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058조 1,000억 원,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첫 감소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은 20조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이 22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평균이 연 7%까지 치솟은 가운데 여윳돈이 생기면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갚은 겁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 이금융권까지 합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에 정기예금을 깨서 빚을 갚기도 합니다. 대출 금리가 지금 한 4% 정도인데 거의 한 6, 7%까지 오를 거라고 예적금 이자 수령하는 걸 좀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대출 상환하는 쪽으로 좀 선회를 할 것 같아요. 이자가 불면서 대출자들은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살기는 더 팍팍해졌고 작년 한 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내수도 뒷걸음질 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복권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건 저소득층 구매 비율이 1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났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로또 명당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앞. 끝없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당첨금으로 하고 싶은 건 각자 다르지만 일단 차 바꾸고 집 사고 저축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 오니까 이제 손녀들 오면은 용돈 줄까지 겸해서. 매주 복권 한 장에 현실의 시름을 잇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샀죠. 2등도 2번 됐고 노후를 좀 편하게 좀 보내고 싶어서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일주일이 좀 즐겁잖아요. 예, 항상 하면 재밌잖아요. 일주일에 꼭 한 달에 4번 계속 사날라. 일주일 동안 기분 좋대. 불우유 돕기도 되고 본인 적어도 되고 한다고. 얼마에 벼락 맞기라는데 될 리가 있겠어. 저도 로또 한 장 사볼게요. 저도 이렇게 한 장 사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복권 판매액 작년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기록을 깨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5조 원을 돌파한 뒤 2년 만에 6조 원도 돌파했습니다. 로또가 가장 많이 팔렸고 즉석 복권과 연금 복권, 전자 복권 순으로 팔렸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구매자 절반은 상위 40%의 구간이 속한 중산층 이상 소득자였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1에서 2분위의 구매 비율도 1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좀 소외계층을 좀 도와주려고.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고금리,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부동산이죠.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계속된 규제 완화에 집값도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2주택자들이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를 1주택자 수준으로 감면받으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1년을 더 벌게 된 겁니다. 집주인들이 금매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막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금매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노원구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거래 절벽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집값 하락폭도 줄고 있습니다. 꼭 2년 안에 팔 사람은 조금 이제 여유가 더 있을 것이고 사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저점 찍은 것 같다고 하고 확실히 문의는 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규제 지역 해제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낙폭을 줄였고 이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지만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는 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아직 거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국은행은 내일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의 또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입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밀린 건데요. 그럼 올해는 1위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TSMC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왕자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TSMC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한 약 25조 6천억 원.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추정치인 19에서 20조 원대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고금리 영향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가 줄어들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TSMC가 주력인 파운드리 시장은 미리 장기 계약 주문을 받아 생산에 돌입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비껴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단가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파운드리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단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반도체 시장은 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 장기화, 국제 정세 불안 및 공급망 리스크, 기후 변화까지 각종 위기들이 중첩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이제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도 이제 그 메모리가 이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TSMC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어 반도체 혹한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7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오늘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이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소형차 한 대값 수준의 돈을 받게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측은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 근로자 10명이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포함된다고 보고 근로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명절 상여금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2심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부산고법은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정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을 했고 노사 모두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4월부터 전현직 근로자 3만 8천여 명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근속연한이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근로자마다 받는 돈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처음 있는 대혼란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 손상돼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왜 망가진 건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항공편 안내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가족. 이륙이 1시간 지연됐다는 소식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접한 겁니다. You know, like, I'm just glad my flight wasn't canceled because a lot of them were. I just hope my flight tonight isn't delayed because if that's delayed, then that will really mess up my plans for tomorrow. 3시간이 지연돼 중요한 일정을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I'm going to a leadership conference, so it's a little difficult to experience this, and it's definitely annoying. 미국 연방항공국이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중단시킨 것. 현지 시간 어제 아침 7시 30분. Well, it's an interesting day. Everybody except medevacs and military stopped. 1시간 반 만에 중단 조치는 해제됐지만 하루 동안 운항이 2만 편 넘게 지연되고 2,800여 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중에는 화물기 한 편의 출발이 1시간 3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이 이륙 전 항공 보안 시설과 안전에 대해 알려주는 시스템, 노탐이 오작동한 건데 데이터 파일 하나가 손상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산 노후화, 사이버 테러 가능성 등 파일이 손상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은 넓은 영토 특성상 운항 중단이 경제의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항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질주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뒤에 돈을 뿌리는 기행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출근 시간대에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벗겨진 신발이 도로 위에 나뒹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5시 반쯤 중국 광저우 시내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시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22살 남성은 공안이 붙잡으려 하자 차를 세우고 100위안, 우리 돈 18,000원짜리 지폐를 하늘에 뿌리는 기괴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전파되자 누리꾼들은 일부러 길 건너는 사람을 볼링 치듯 부딪힌 것 같다, 마약에 취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 한 시민을 쫓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시민들이 말립니다. 현지 시각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파리 북역에서 20대 리비아인이 흉기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찔렀습니다. 3년 전 프랑스로 들어온 용의자는 그동안 저지른 전과로 지난해 여름 추방 명령이 떨어졌지만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한국 여자 피겨에 샛별이 등장했습니다. 15살 나이로 언니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지아입니다. 정윤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악에 맞춰 우아한 몸짓으로 빙판 위를 수놓습니다. 고난도 연속 점프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15살의 나이로 언니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을 차지한 신지아입니다. 지난해 신지아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입상한 건 김연아 이후 17년 만이었습니다. 신지아의 강점은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입니다. 선발전에서 연기 도중 펜스에 부딪히는 실수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과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7살 때 백화점 아이스링크에서 피겨를 접한 뒤 선수의 꿈을 키운 신지아. 우상인 김연아처럼 되기 위해 매일 5시간의 맹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연아 언니의 표현력이나 연아 언니의 카리스마 같은 걸 닮고 싶어요. 당장 성인 국제대회를 뛰어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지만 올해는 나이 제한 때문에 주니어 세계선수권에 출전합니다. 되게 단단했던 선수로 남고 싶어요. 잘 보완해서 시니어 때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혜성처럼 등장한 신지아가 한국 피겨의 간판으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초반만큼 포근했던 한낮과 달리 밤부터는 날씨가 달라집니다. 남해안 쪽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는 내일 오후에 잠시 잦아들었다가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때 아닌 겨울호우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부는 해안가에서는 낙석과 붕괴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아침부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광주는 13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1도, 부산 17도로 종일 온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비판하자 아니다, 일하러 여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 25명이나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1월 국회에 잡힐지 모르고 정한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요. 이 대표도 지키고 싶고 해외 출장도 가고 싶고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도 해외에 꽤 나가 있는데요. 세금으로 월급은 받아가고 일은 그만큼 안 하는 걸 보는 국민들 속은 어떻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원은 일거양득, 국민은 일거양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